월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6년 7월 7일 오전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 순간 뉴욕 증시 트레이딩룸 수십 곳의 스크린이 동시에 빨간불로 물들었습니다. 영업이익 89.4조 원, 전년 대비 1810% 급증. 삼성은 끝났다고 단언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공매도 포지션을 설계한 사람이 바로 저희 상사였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동라이프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카터입니다. 맨해튼 미드타운에 위치한 대형 헤지펀드 아틀라스 캐피탈의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2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닷컴 버블 붕괴, 리먼 사태, 코로나 쇼크까지 3번의 대형 위기를 현장에서 버텨낸 사람입니다. 제 책상 서랍에는 그 시절 작성한 리스크 보고서 바인더가 12권 쌓여 있습니다. 어떤 날은 그 바인더들을 꺼내보며 내가 그때 무엇을 틀렸는지 확인합니다. 그것이 이 업계에서 22년을 버틴 방법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를 오랫동안 무거운 주식으로 분류해왔습니다.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는 산업이고 HBM 경쟁에서 SK 하이닉스에 밀렸으며 엔비디아 납품도 늦었다. 그것이 제가 22년 동안 형성해온 삼성에 대한 시각이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삼성은 좋은 회사지만 지금은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반박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펀드는 6개월 전부터 삼성전자 비중을 제로로 줄였고 일부는 공매도 포지션까지 잡았습니다. 포지션 규모는 수천억 원대였습니다. 그 전략을 설계한 사람이 CIO, 최고 투자 책임자 레너드 바스였습니다. 바스는 예일대 경제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골드만삭스를 거쳐 아틀라스에 합류한 인물입니다. 헤지펀드 업계에서 그의 이름은 곧 정밀한 판단과 동의어였습니다. 미스가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스는 언제나 오른손으로 왼쪽 커프스를 매만지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 동작이 나올 때마다 자신 있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제 커리어 22년 동안 이런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그가 즐겨 쓰는 문장이었습니다. 삼성 관련 보고서는 항상 빨간 펜으로 빽빽하게 메모한 채 들고 다녔고 회의 때마다 그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확신을 표했습니다. 2026년 7월 7일 오전 7시 14분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공시되는 순간 저는 트레이딩룸 중앙 스크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퀀트 애널리스트 제니 박이 노트북을 열어놓고 실시간 데이터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니는 한국계 미국인 2세로 우리 팀에서 아시아 시장 데이터를 가장 빠르게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숫자 앞에서만 말이 많아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숫자가 떴습니다. 영업이익 89.4조 원. 저는 처음에 단위를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제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제임스, 이거 맞아요. 조단이 맞아요. 제 손이 마우스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트레이딩룸 어딘가에서 낮게 욕설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스크린 수십 개가 동시에 숫자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1810%. 저는 그 숫자를 3번 다시 읽었습니다. 바스는 30분 뒤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48시간 안에 포지션 재검토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공매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포지션을 전환할 것인가. 수천억 원 규모의 운용 자산이 그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의 첫 번째 저자로 제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제 커리어에서 가장 무거운 48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37층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허드슨 강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빨간 펜 메모가 빽빽한 바스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삼성 반도체 부문 구조적 위기 진입.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이제 그 문장을 지켜야 할 사람과 뒤집어야 할 사람이 이 방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저는 22년 경력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꺼낸 적 없는 문장을 말하게 됩니다. 그 문장이 무엇인지는 조금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먼저 그날 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출근길에도 삼성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파이낸셜 타임스를 펼쳤는데 첫면에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예고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대충 훑고 넘겼습니다. 예고는 예고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확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22년간 지켜온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2시간 뒤 그 예고가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숫자로 현실이 됐습니다. 바스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각 오전 8시였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 빨간 펜 메모가 빽빽한 보고서를 오른손에 들고 있었고 들어오자마자 그것을 테이블 위에 탁 올려놓았습니다. 소리가 예상보다 컸습니다.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토마스 런던 출신의 유럽계 시니어 애널리스트로 우리 팀 반도체 섹터 담당가 그 소리에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내렸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창문 쪽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허드슨 강이 아침 햇빛에 반짝이는 게 통유리 너머로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오늘 아침 저는 그 풍경을 제대로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 시작하죠. 바스가 말했습니다. 오른손이 왼쪽 커풋으로 향하는 습관적인 동작과 함께였습니다. 오늘 나온 숫자 여러분도 다 봤을 겁니다. 89.4조. 시장이 흥분하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숫자가 실제보다 과장됐다고 봅니다. 그는 보고서를 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숫자 하나가 시장을 흔들었다고 해서 우리 포지션이 틀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과장이라고요? 바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성과급 충당금 문제가 있습니다. 삼성 DS 부문은 이번 분기에 1분기 것까지 합쳐서 최소 19조 원 규모의 성과급 충당금을 한꺼번에 반영했을 겁니다. 그걸 제외하면 실질 영업이익은 70조 원대입니다. 시장이 착각하는 겁니다. 바스는 거기서 한번 멈추며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반박을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논리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2026년부터 DS 부문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충당금으로 분기 반영하기로 했고 1분기에는 이를 누락했습니다. 2분기에 2분기치가 몰릴 수 있다는 바스의 지적은 사전에 일부 증권사도 예고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논리가 전부는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HBM에서 뒤처져 있다는 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바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엔비디아 HBM사 공급사 리스트에서 삼성 비중이 얼마입니까? SK하이닉스가 60% 이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성은 아직도 검증 단계입니다. 이번 실적은 HBM이 아니라 범용 디램 가격 급등 덕분입니다. 사이클이 꺾이면 이 숫자도 같이 꺾입니다. 그는 보고서를 손가락으로 탁탁 두드렸습니다.
빨간 밑줄이 그어진 부분이었습니다. 이건 제 22년 경력이 말해주는 겁니다. 저는 바스의 논리를 들으며 속으로 그것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맞는 것과 맞지만 전부가 아닌 것. 성과급 충당금 이야기는 맞았습니다. HBM에서 SK 하이닉스에 뒤처진다는 것도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팩트가 공매도 포지션을 정당화하는가? 저는 그 결론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바스가 빨간 펜으로 밑줄 친 것들은 전부 팩트였습니다. 다만 그가 밑줄 긋지 않은 것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토마스가 바스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과급 제외 70조 원이라고 해도 작년 동기 영업이익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바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가 계속했습니다. 4조 6,700억 원이었습니다. 70조가 맞아도 여전히 15배입니다. 바스의 손이 커프스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0.5초 정도의 정지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스가 다시 말했습니다. 범용 디램 사이클 이야기하셨는데 맞습니다. 전분기 대비 디램이 58%, 낸드는 78%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클이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반도체는 올라간 만큼 내려오는 산업입니다. 2018년에도 2022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의 논리에 스스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공매도 포지션은 유지가 맞습니다. 시장의 흥분에 동조하는 건 아마추어의 실수입니다. 회의실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보고서를 내려다봤습니다. 바스의 논리는 일관됐고 틀린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 빠진 것들이 지금 제 노트북 화면 안에 있었습니다. 바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과급 충당금을 빼면 70조 원대라고 하셨죠. 그 70조 원도 대한민국 기업 역사상 단일 분기 최대 영업이익이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바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오른손이 다시 커프스를 매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표를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3장 더 남아 있었습니다. 제니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이크도 켜졌어요. 준비됐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48시간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막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저는 잠깐 제니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바스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자신의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 보고서 맨 끝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결론, 삼성전자 주가 6개월 내 20% 하락 예상. 저는 그 문장이 지금 이 시간 이후로도 유효할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닐 것 같다는 확신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표가 화면에 떴습니다. 2026년 2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 추이 그래프였습니다. 붉은 선이 오른쪽 위로 가파르게 솟아 있었습니다. 영업이익 89.4조 원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810% 급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810%입니다. 바스가 미간을 좁혔습니다. 성과급 충당금 얘기는 이미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성과급 충당금 19조 원을 빼도 70조 원대입니다. 그 70조 원이 인텔의 지난 4개 분기 영업이익 합계보다 큽니다.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토마스가 노트북 화면에서 시선을 들었습니다. 인텔 4분기 합계가 얼마입니까? 제니가 대답했습니다.
지난 1년간 인텔 영업이익 합계가 마이너스입니다. 적자였습니다. 바스의 보고서를 쥔 손에 힘이 살짝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건 인텔이 구조조정 중이기 때문입니다. 바스가 빠르게 반박했습니다. 삼성과 직접 비교하는 건 부적절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인텔은 삼성과 다른 상황입니다. 그럼 엔비디아와 비교해 볼까요? 엔비디아의 지난 분기 영업이익은 약 220억 달러, 하나로 약 30조 원대입니다. 삼성 89.4조 원의 절반이 채 안 됩니다. 바스는 입술을 움직이려다 멈췄습니다. 제니가 두 번째 표를 열었습니다. 영업이익률 비교 차트였습니다. 이번 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률 51%입니다. 제니가 말했습니다. 매출의 절반이 순수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토마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51%라고요? 제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교하면 더 명확합니다. TSMC 지난 분기 영업이익률 46%, 삼성이 높습니다. 바스가 반박했습니다. TSMC는 파운드리 전문 기업이라 직접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률 51%라는 수치 자체의 의미를 부정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 숫자는 삼성이 팔면 팔수록 이익이 극대화되는 구조에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사이클입니다. 바스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디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58%, 낸드가 78% 올랐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적인 가격 급등이 만들어낸 착시입니다. 이 가격이 유지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맞습니다. 디램과 낸드 가격 상승이 이번 실적을 크게 견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지 아십니까? 저는 세 번째 표를 열었습니다. 글로벌 AI 서버 메모리 수요 충족률 차트였습니다. 현재 AI 데이터 센터의 메모리 수요 충족률은 50%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주문의 절반을 공급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전체 메모리 생산량이 AI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부족입니다. 바스가 팔짱을 꼈습니다. AI 거품이 꺼지면 수요도 꺾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AI 투자를 지금 당장 멈추려는 빅테크가 있습니까?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들의 2026년 데이터 센터 투자 예산이 작년 대비 평균 몇 % 늘었는지 아십니까? 바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60% 이상입니다. 바스의 손이 보고서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래도 HBM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바스가 다시 전선을 바꿨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납품의 60%를 차지합니다. 삼성은 아직 검증 중입니다. 이게 구조적 약점 아닙니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HBM에서 삼성이 SK 하이닉스에 뒤처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삼성은 올해 2월 세계 최초로 HBM사를 양산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아직 HBM사 양산 전입니다. 둘째, 삼성의 HBM사의 12단 샘플이 3개월 만에 완료됐습니다. 토마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계 최초 HBM사 양산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마스가 빠르게 노트북에 무언가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스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뒤적이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빨간 펜 메모들을 한 줄씩 내려가며 보다가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그가 찾는 반박 논리가
거기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스, 아직 두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바스가 눈을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커프스 매만지기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짧은 전화 소리가 들렸다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던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니가 조용히 노트북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다음 데이터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2라운드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번엔 매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새 표를 열었습니다. 2분기 매출 171조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 바스가 팔짱을 낀 채로 말했습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 때문입니다. 이미 얘기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가격이 올라서 매출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수량도 늘었습니다. 가격 상승 없이 물량만으로도 전년 대비 매출이 30% 이상 증가했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가격 착시가 아닙니다. 토마스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171조면 분기 매출 기준으로 삼성이 어느 순위입니까? 제니가 대답했습니다. 글로벌 기업 분기 매출 기준 상위 5위 안에 들어옵니다. 애플, 아마존, 알파벳과 같은 레벨입니다. 토마스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노트북 위에 두 손을 얹었습니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형적인 반도체 업사이클입니다. 바스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삼성이 특별히 잘한 게 아닙니다. 마이크론도 SK 하이닉스도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올라가는 건데 삼성이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메모리 업사이클이 전반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의 이번 분기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바스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약 36억 달러, 하나 약 5조 원 수준입니다. 삼성 89.4조 원의 17분의 1 수준입니다. 업사이클이 같아도 삼성의 규모가 다릅니다. 이건 단순히 시장 흐름이 아닙니다. 바스가 보고서를 다시 넘겼습니다. 뒤쪽 페이지로 계속 넘어가다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그가 새로운 반박 논리를 찾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22년 경력의 직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음 논리를 꺼내기 전에 저도 다음 카드를 꺼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직 꺼내지 않은 숫자가 둘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는 도미노 시나리오였고 다른 하나는 바스가 예상하지 못한 각도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바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 이 회의실에서 삼성전자 공매도 포지션이 맞다고 확신하는 분 손들어 주세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바스도 토마스도. 바스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시계를 한번 확인했습니다. 9시 47분이었습니다. 48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이미 2시간 넘게 흘러 있었습니다. 저는 네 번째 표를 열었습니다.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오면서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 2328억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역대 최대였습니다. 그런데 단 3개월 만에 89.4조 원으로 뛰었습니다. 분기 대비 56% 증가입니다. 바스가 미간을 좁혔습니다. 분기 대비 비교는 계절성 때문에 왜곡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계절성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업황에서 1분기가 전통적으로 약세 분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증가폭은 계절 효과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면 3분기,
4분기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제니가 예측 차트를 열었습니다. 증권가 전망치 기반의 하반기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3분기와 4분기 각각 영업이익 100조 원 이상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제니가 말했습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삼성전자 단일 기업이 올해 영업이익 300조 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토마스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300조 원.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GDP의 얼마입니까? 제니가 계산했습니다. 약 13%입니다. 토마스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스가 커프스를 또 매만졌습니다. 이번엔 평소보다 오래 매만졌습니다. 그 전망은 메모리 가격이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가격이 꺾이면 전망도 바뀝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가격이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꺾입니까?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 분석에 따르면 메모리 가격은 3분기에 2분기 대비 4,050% 추가 상승하고 4분기에도 3,040%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 중국 메모리 업체들이 공급 과잉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 더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다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숫자들은 사실 맛보기에 가깝습니다. 진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스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고 다음 폴더로 넘어갔습니다. 창밖으로 허드슨 강의 물빛이 조금 더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4라운드 폴더가 열렸습니다. 저는 먼저 시뮬레이션 화면을 띄웠습니다. 바스, 한 가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 공매도 포지션을 그대로 들고 간다고 합시다. 3개월 뒤 3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영업이익이 100조 원이면 어떻게 됩니까? 바스가 말했습니다. 그건 가정입니다. 확정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가정입니다. 그런데 KB증권, 키움증권, 제프리스, 노무라 국내외 메이저 증권사 중 3분기 영업이익이 100조 원 미만이라고 예측한 곳이 몇 개입니까? 바스는 말이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전원이 100조 원 이상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토마스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연간 영업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제니가 계산 결과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상반기 1분기 57조, 2분기 89.4조 146조 원입니다. 하반기 34분기 각각 100조 원 기준으로 하면 연간 총계가 346조 원입니다. 토마스가 눈을 감았다가 뜨며 낮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한 기업이 단일 연도에 346조 원. 그는 말을 끝내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허드슨 강 위로 점심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HBM 구조적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바스, HBM에서 삼성이 뒤처진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공급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HBM사를 세계 최초로 양산했다는 사실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의 HBM사 양산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올 하반기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삼성이 이미 세계 최초로 양산을 시작한 시점에 경쟁사는 아직 예정 단계입니다. HBM 3위에서 뒤처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HBM사에서는 누가 앞서 있습니까?
바스가 커프스를 매만졌습니다. HBM사 수율이 검증돼야 합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맞습니다. 양산이 곧 납품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술 개발 속도 자체는 이미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HBM사이 12단 적층 샘플까지 3개월 만에 완료했습니다. 경쟁사가 이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토마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제 모델에 빠진 변수입니다. 바스가 그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토마스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미노 시나리오 표를 열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공급 부족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현재 AI 데이터 센터 메모리 수요 충족률 50%, 주문의 절반을 세계가 공급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삼성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저는 다음 화면을 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디램 글로벌 생산 점유율은 약 42%입니다. 세계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AI 인프라 전체가 멈춥니다. 구글의 데이터 센터가 멈추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멈추고 아마존의 AWS가 멈춥니다. 그건 극단적 가정입니다. 바스가 말했습니다. 삼성이 갑자기 공급을 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삼성이 공급을 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반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 입장에서 삼성과의 관계를 흔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계 AI 인프라가 삼성이라는 한 공급사의 42%를 의존하는 구조에서 삼성의 협상력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겠습니까?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바스가 보고서를 내려다봤습니다. 빨간 펜 메모가 빽빽한 첫 줄 삼성 반도체 부문, 구조적 위기 진입 위에 그의 시선이 한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바스 쪽을 바라봤습니다. 레너드, 저는 포지션 전환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이 회의실에 들어온 이후 토마스가 바스에게 직접 의견을 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바스가 그를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이 잠깐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바스의 오른손이 커프스 쪽으로 향했다가 멈췄습니다. 그 동작이 반쯤 멈춰버렸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데이터가 아닙니다. 바스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제니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니가 조용히 다른 폴더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 회의에서 제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가장 강한 카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바스가 말을 꺼냈습니다. 공급 42%라고 하셨는데 중국 메모리 업체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창신 메모리, YMTC. 이들이 삼성의 빈자리를 채우지 않겠습니까? 저는 준비된 답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메모리 제품이 미국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현재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 하에서 중국산 첨단 메모리는 미국 핵심 AI 인프라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중국이 대안이 되려면 먼저 지정학적 장벽이 사라져야 합니다. 바스의 입술이 움직이려다 멈췄습니다. 토마스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세계 AI 인프라의 첨단 메모리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입니까? 제니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2곳, 그리고 미국 마이크론. 사실상 한국 기업들이 절대적 비중입니다. 토마스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면 삼성을 공매도한다는 건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공급자를 공매도한다는 뜻이군요. 바스가 그를 돌아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직후 개장 시점에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바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7%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개장 동시에 7.2% 상승했습니다. 우리 공매도 포지션 기준으로 손실이 이미 발생했습니다. 48시간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스가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0시 23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번 실적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숫자는 영업이익이 아닙니다. 바스와 토마스가 동시에 저를 바라봤습니다. 영업이익률입니다. 51%.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수치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칩 하나를 팔면 그 판매 금액의 51%가 이익으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무언가 구조가 그 정도로 효율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수치가 나오려면 규모의 경제, 기술 우위, 그리고 시장 지배력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돼야 합니다. 삼성은 지금 그 세 가지를 전부 갖추고 있습니다. 바스는 더 이상 커프스를 매만지지 않았습니다. 두 손이 그냥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다시 말했습니다. 레너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반도체 섹터 모델에서 이번 삼성 실적의 지속 가능성을 부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포지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토마스가 바스의 논리에서 완전히 이탈한 순간이었습니다. 바스는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보고서 첫 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데이터가 아닙니다. 바스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제니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니가 조용히 다른 폴더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 회의에서 제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가장 강한 카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이기지 못한 마음을 이야기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창밖 헛웃은 강위로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아침보다 훨씬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바스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침묵이었습니다. 제니가 작은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마이크, 다음 폴더 열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면 오늘 이 회의가 어떻게 끝날지가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데이터로 이성을 설득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커피를 가지러 회의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 자판기 앞에서 제니가 커피 2잔을 뽑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 잔을 건네며 낮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바스 흔들리고 있어요. 조금 더 밀면 됩니다. 저는 종이컵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가 뜨거웠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맨해튼 하늘이 눈부시게 파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22년 동안 이 건물에 다니면서 이 창밖 하늘을 제대로 바라본 게 몇 번이나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그 하늘이 선명했습니다. 10분 뒤 회의실로 돌아오자 바스가 혼자 테이블에 앉아 자신의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빨간 펜 메모가 가득한 그 보고서였습니다. 그는 첫 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삼성 반도체 부문, 구조적 위기 진입. 저는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더 보여드릴까요? 바스가 천천히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잠깐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것이 처음으로 그가 시간을 요청한 순간이었습니다.
22년 동안 바스가 회의 중에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토마스가 저를 힐끗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5분이 흘렀습니다. 10분이 흘렀습니다. 바스는 보고서 위에 손을 얹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른손이 커프스 쪽으로 향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저는 그 정지를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제니가 조용히 노트북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오전 11시 38분이었습니다. 제니가 조용히 새 폴더를 열었습니다. 이번엔 표가 아니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맨 노인 한 명이 어두운 방 안에 서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칠판 하나와 작은 책상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칠판 위에는 알아보기 힘든 공식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3년입니다. 제니가 말했습니다.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반도체 사업 진출을 선언하던 해입니다. 당시 일본과 미국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바스가 말이 없었습니다. 제니가 계속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한국이 반도체를 만든다는 건 북한이 로켓을 만든다는 것과 같다고 썼습니다. 미국 인텔의 엔지니어들은 한국인들이 무슨 반도체냐고 했습니다. 기술 이전도 거부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은 핵심 공정 기술 이전을 거부했고 미국은 장비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삼성은 혼자 해야 했습니다. 연구원들이 미국과 일본 특허를 밤새 분해하며 역설계를 했습니다. 교수도 기술자도 부족했습니다. 실패가 반복됐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니가 다음 사진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컬러 사진이었습니다. 하얀 방진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일하고 있는 반도체 클린룸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작은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메모였습니다. 이 메모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니가 말했습니다. 바스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삼성 기흥 반도체 연구소에서 작성된 겁니다. 외환 보유고가 39억 달러로 바닥났던 그 해입니다. 전기가 끊길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연구원들이 자비로 비상용 발전기 연료를 구입해서 연구소에 가져왔습니다. 그 연료로 클린룸 공조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밤새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바스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도 노트북 화면을 덮고 있었습니다. 제니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저는 한국계 2세입니다. 제 아버지가 그 시절 삼성 반도체 연구소에 계셨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아버지가 가족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녀가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스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편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불이 꺼질 뻔했다. 그래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이 일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저는 잠시 제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이 편지 이야기를 회의실에서 꺼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선택이 이 회의에서 가장 용감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숫자를 내놓는 건 저였지만 마음을 내놓은 건 제니였습니다. 제니가 마지막 사진을 열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광화문 거리를 가득 메운 붉은 물결 사진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붉은 티셔츠를 입고 거리를 가득 채운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반도체랑 무슨 관계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제니가 말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로 나라가 무너질 뻔한 한국이 5년 만에 월드컵 4강에 올랐습니다. 그 사이 삼성은 디램으로 세계 1위가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해집니다. 이건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건 패턴입니다. 바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빨간 펜이 가득한 보고서를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으로 그 보고서를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들어온 이후 단 한 번도 내려놓지 않았던 보고서였습니다. 그가 내려놓는 소리가 회의실 안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1983년 비웃음을 받으며 시작한 사람들이 1997년 나라가 흔들리는 순간에도 자비로 발전기 연료를 사서 연구하던 사람들이 지금 89.4조 원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22년 동안 반도체 기업을 숫자로만 봐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처음으로 그 숫자 뒤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봤습니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저도 몰랐던 감정이었습니다. 22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습니다. 토마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투자 판단이 아니네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어떤 사람들이 만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바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두 손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커프스를 매만지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에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숫자 밖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한국을 삼성, 현대, 반도체, 수출이라는 단어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단어들 뒤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니의 아버지 편지 한 줄이 그 생각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89.4조 원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만든 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이 2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바스가 의자에서 몸을 뒤로 기댔습니다. 천장을 잠깐 바라봤다가 다시 테이블 위 보고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삼성 반도체 부문, 구조적 위기 진입. 그 첫 줄 위에 그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가 직접 쓴 문장이었습니다. 5초, 10초, 20초. 아무도 그의 침묵을 깨려 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레너드, 저는 포지션 전환 권고를 공식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담당으로서 제 분석을 말씀드립니다. 삼성의 이번 실적은 일시적 사이클 효과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구조적 수요 우위, HBM사 기술 선점, AI 인프라 내 대체 불가 포지션.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확인됐습니다. 공매도 유지는 리스크입니다. 그는 짧고 명확했습니다. 바스는 그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니가 화면을 다시 열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7.2% 기준으로 손실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청산하면 손실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매분 손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스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신감이 아닌 계산의 표정이었습니다. 리스크 매니저로서의 본능이 작동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바스가 처음으로 낮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 안에서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22년 경력의 CIO가 회의 중에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스는 계속했습니다. 성과급 충당금 빼면 실질 이익이라는 논리,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HBM사 양산 선점도 제 모델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바스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허드슨 강 위로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니 씨, 그 편지 이야기. 바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라가 흔들리던 순간에도 연구를 멈추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셨죠. 제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스는 잠시 더 창밖을 바라보다가 테이블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철강 노동자였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한 번도 직장을 바꾸지 않으셨죠.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스, 포지션 전환 결정을 내려주시면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바스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공매도 청산하고 롱 포지션으로 전환합니다. 그것이 결정이었습니다. 단 11글자였지만 수천억 원 규모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이 한 번 더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패배의 침묵이 아니라 결정의 무게감이었습니다. 토마스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보고서 결론부터 같이 잡겠습니다. 그는 타이핑하며 읽어내려갔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89.4조 원은 단순 사이클이 아닌 구조적 우위의 확인이다. AI 메모리 시장에서의 대체 불가 지위, HBM사 기술 선점, 하반기 연간 영업이익 300조 원 돌파 가시권.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삼성전자를 최우선 매수 종목으로 상향한다. 바스가 그 문장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간 펜으로 메모할 필요가 없는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첫 문장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은 위기가 오면 무너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위기가 오면 더 단단해지는 나라입니다. 삼성전자 89.4조 원의 숫자는 그 DNA의 결과입니다. 바스는 잠시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대로 씁시다. 토마스가 그것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2시간이 걸렸습니다. 저와 토마스, 제니가 각자의 파트를 맡았습니다. 바스는 중간에 한 번 나갔다가 돌아와 최종 검토를 했습니다. 그가 보고서를 읽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오전부터 마시지 못했던 커피였습니다. 식어 있었지만 이상하게 맛있었습니다. 오후 2시 17분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48시간 기한 중 아직 30시간이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바스가 보고서를 출력해서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의 서명 아래 제 이름과 토마스, 제니의 이름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바스는 출력된 보고서를 들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임스, 오늘 좋은 일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짧고 무겁고 충분했습니다. 바스가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이번엔 빨간 펜 보고서를 손에 들지 않고 나갔습니다. 삼성을 공격하던 그 보고서는 테이블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며 22년 경력에서 이 순간과 같은 무게를 가진 회의가 몇 번이나 있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기억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오후 2시 17분에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48시간 기한 중 아직 30시간이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바스가 보고서를 출력해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의 서명 아래 제 이름과 토마스, 제니의 이름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이름이 4개인 보고서였습니다. 아틀라스 캐피탈에서 이런 보고서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서명이 많아진다는 건 이 업계의 암묵적인 규칙이었습니다. 그 보고서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삼성전자 89.4조 원이 말하는 것. 제니가 자리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우리 이겼죠?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긴 게 아닙니다. 숫자가 이겼습니다. 그 숫자를 만든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제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헛웃은 강 위에 오후 햇살이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오전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이제 그 강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제가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토마스가 짐을 싸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 서울 출장 갈 생각입니다. 삼성 투자자 행사가 있습니다. 직접 보고 싶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숫자가 아닌 그 숫자를 만든 사람들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37층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맨해튼의 오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헛웃은 강이 서쪽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 창가에 잠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아침에 회의실로 들어올 때 봤던 같은 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제가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제니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그녀는 노트북 가방을 어깨에 메고 제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아버지 편지 이야기를 회의실에서 꺼낸 건 처음이에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용감했습니다. 제니가 잠깐 미소를 지었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해야겠어요. 오늘 좋은 일 했다고. 저는 그날 저녁 늦게 사무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맨해튼의 불빛이 강 위에 흩어져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22년 동안 이 업계에서 수백 개의 투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보고서들 속에는 언제나 숫자만 있었습니다. 영업이익, 매출, 성장률, 밸류에이션. 저는 그 숫자들 뒤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2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22년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그 질문을 했습니다. 1983년 비웃음을 받으며 시작한 사람들, 기술 이전을 거부당하고 혼자 역설계를 시작한 연구원들, 1997년 전기가 끊길 수 있다는 소문 속에서 자비로 발전기 연료를 사서 클린룸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손끝이 만든 칩이 지금 세계의 AI 인프라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칩을 만드는 회사의 영업이익이 89.4조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리먼 사태 때 작성한 오래된 보고서 바인더가 손에 잡혔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회사가 무너질 것인지를 계산했습니다. 그때도 숫자만 봤습니다. 그 숫자 뒤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22년 동안의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그 습관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바인더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반도체는 가장 차갑고 논리적인 산업처럼 보입니다. 실리콘, 전류, 나노미터, 감정이 끼어들 자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알았습니다. 그 차갑고 논리적인 칩 하나하나 안에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삼성의 89.4조 원은 그 이야기의 현재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이었습니다. 한 나라를 이해하려면 그 나라의 영업이익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가 위기를 어떻게 넘겼는지를 봐야 합니다.
한국은 위기가 오면 무너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금반지를 내놓고 촛불을 켜고 발전기 연료를 자비로 사는 나라입니다. 그 손끝이 89.4조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끝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1983년 비웃음에서 시작해 1997년 외환위기를 넘어 2026년 오늘 세계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꼭 전해주십시오.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을 남겨주시면 이 채널이 계속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해외 감동사연, 감동라이프 채널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틀 뒤 저는 처음으로 삼성전자 주주총회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기흥 반도체 연구소 사진들도 검색했습니다. 넓은 클린룸 사진, 방진복을 입은 연구원들, 그리고 이병철 창업주가 1983년 반도체 사업 진출 선언을 했다는 작은 회의실 사진. 저는 그 사진들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22년 동안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숫자 뒤의 장면을 보려는 시도였습니다. 제니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마이클, 아버지께서 오늘 소식 들으셨대요. 한국에서 삼성 뉴스가 크게 나온다고 전화하셨어요. 저희 포지션 전환한 거 잘 됐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월가 헤지펀드의 결정이 한국 부산의 어느 은퇴한 연구원에게도 닿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투자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1983년 비웃음에서 시작해 1997년 외환위기를 넘어 2026년 오늘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삼성전자 89.4조 원. 전년 대비 1810%. 이 숫자는 단순한 실적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누적된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꼭 전해주십시오.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을 남겨주시면 이 채널이 계속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